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 RC 정수진입니다. 오늘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방학달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파트 5, 6 총평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오늘 시험이 마지막이면 정말 좋겠지만 또 이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해커스 토익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hackers.co.kr로 들어가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난이도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여름치고는 그래도 날씨가 좀 좋았거든요. 제가 여름에 시험을 보러 가면 항상 이제 걸어가는 길에 땀이 좀 나는데 오늘은 바람이 시원해서 되게 기분 좋은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난이도도 이렇게 파트 5랑 6 전부 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2라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제가 쉬웠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와중에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이제 고득점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어려운 문제는 항상 몇 문제 존재하긴 하지만 제가 난이도를 파트 5나 6나 어렵지 않다고 잡은 이유는 매번 나오는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수업을 듣든 아니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셨든 그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잘 지켜서 기본기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들 안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잘 안 나오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단어가 낯설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평이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트 5, 6 시간 관리를 잘 해서 또 7까지 잘 푸셨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트 5부터 총평을 시작을 할 건데요. 쉬웠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을 좀 고르고 넘어갔을 수 있는 문제들부터 빠르게 짚고 조금 헷갈렸던 문제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전형적인 품사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외우는 순서거든요. 소유격, 어퍼스로피 S 보이죠? 소유격, 그리고 형용사.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소유격 뒤에 명사 필요하고 형용사 뒤에 명사 필요한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배우죠. 그쵸? 그래서 소형명 요 구조로 명사 골랐으면 되는 문제 이런 거는 3초 문제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여기 소유격, 형용사 그러면 명사 들어가는 거 괜찮으실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사를 고를 때 토익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조금 고민을 하거든요.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그러면은 명사 자리에 일반 명사랑 투부정사가 둘 다 있을 경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요걸 따질 때 여러분 같이 기억하실 점이 뭐냐면 우리 형용사가 꾸며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형용사가 꾸미지 않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꾸며줄 때는 부사가 사용이 돼야 하거든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사용이 되어야 해서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일반 명사를 찾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번, 2번 문제 유형이 아주 똑같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우리 형용사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역시 이제 토린이 분들, 토익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픈을 형용사로 생각을 잘 못하실 때가 있어요. 동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를 답을 고를 때 조금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품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오픈은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be open to 세트로 많이 보거든요. 어디에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자리 들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보는 자리거든요. BPP,
이거 동사잖아요. 동사 사이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넣는 거.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토익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부사 빈출 자리 5개.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5개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동사 사이죠. 동사 사이고 제가 지금 이 4번만 부사 자리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오늘 토익 시험에서 그 동사 사이 말고도 우리가 외운 부사 빈출 자리 5개 중에서 또 다른 자리 역시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빈출 자리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비동사 뒤에 pp를 쓸래, ing를 쓸래인데 빈칸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없었거든요. 수식어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부사절. 부사 역할하는 절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부사절은 수식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BPP 이렇게 수동태 만들어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에 do not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아직 동사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동사 완성시키는 문제가 또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6번 같은 경우 안타깝게 틀리신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셨냐면 빈칸 뒤에 명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사에만 꽂힌 거예요. 이 명사에만 꽂혀가지고 명사 앞에 형용사를 골라야지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빈칸 자리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주변은 좀 봐야 돼요. 당연히 여기 지금 빈칸 앞에서 동사가 완성이 이미 된 상태라면 우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빈칸 앞에 동사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빈칸 주변은 좀 보시면서 일단 필요한 성분들, 필수 성분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헷갈렸을 만한 문제들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온다 하고 많이 연습했었던 유형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반가웠거든요. 지금 빈칸 뒤에 이 ing 있잖아요. ing를 보면 우리가 동명사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가 쉬워요. 동사에다 ing 붙인 동명사. 그래서 housing이 동명사면 이제 부사를 답으로 골라야 되고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ng가 언제나 항상 반드시 100% 동명사는 아니거든요. ing 형태의 일반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 명사면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일반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이제 일반 명사면 형용사인 A를 답으로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ing가 일반 명사냐 동명사냐 요거를 테스트한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명사를 답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명사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동명사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쓰듯이 동명사 뒤에도 목적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housing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수식어가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라고 얘기할 만한 명사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요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그래서 형용사를 답으로 골라줬어야 돼요. 우리 housing 같은 경우 일반 명사로 이제 주택 이런 의미가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대명사 문제 하나 볼 건데요. 그럼 우리 지금 빈칸에 어떤 대명사를 쓸 것인가 하고 수량 표현이랑 같이 either 출제가 됐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선택권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2개의 사무실들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썸은 우리 몇몇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 썸을 쓸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수량이 많을 때 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미상 둘 중에 어느 사무실을 사용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either를 쓰게 돼요. 얘가 둘 중 하나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둘 중 어디든 괜찮다. 우리 이제 평상시에 뭐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너 뭐 치킨이랑 피자 중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either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조금 더 익숙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eith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선택지가 둘이었거든요. 그래서 either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접속사 문제. 역시 시험에서 맨날 나온다고 우리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가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보기에 because는 우리가 자주 보는 접속사고 moreover 같은 경우는 부사죠. 얘를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접속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사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사라고 외우세요. 접속 부사 이렇게 이제 외우다가 접속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문장에 동사 여기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번 나오죠?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 절을 연결할 수 있는 건 뭐가 하는 역할이다?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뒤에 절이 이어진다. 문장에 동사를 넣어야 동사가 두 개니까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걸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쉽게 골라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평 시작할 때 파트 5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접속사 문제를 출제할 때 시험이 어려우면 이렇게 품사만으로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구조상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지워놓고 나머지 보기를 보게 되면 둘 다 막 접속사라서 해석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오늘 문제 유형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빈칸에 필요한 게 어떤 품사인지만 내가 구조상 알아볼 수 있으면 답이 바로바로 보여서 해석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moreover이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어렵지 않죠. 그쵸? 또 해볼게요. 여기도 여러분 지금 문장에 decided 동사 그리고 여기 동사 보이세요?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를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명사절 접속사 문제는 사실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닌데 오늘은 난이도가 되게 쉽게 나온 거죠. 빈칸에 명사절이 필요하다라는 걸 내가 한눈에 알아채지 못했어도 그냥 뒤에 절이 나오네? 동사 이미 있는데 절을 또 이끌어야 되네? 그럼 동사 두 개 이끌 수 있는 접속사 필요하네 했으면 바로 답이 보였을 거고요. 또 여러분 빈칸 뒤에 있는 명사가 S 붙은 복수 명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량 형용사로 먼저 접근을 해봤으면 each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단수를 연결해야 되는 형용사죠. each 바로 뒤에는 단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수명사랑 연결이 안 되니까 수량 형용사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지워서 문제를 푸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each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each 뒤에 복수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each가 바로 뒤에는 단수. 오브를 끼면 그때는 그 뒤에 복수명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each 단수, each 오브 더 복수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빈칸 바로 뒤에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each랑 연결을 할 거였으면 단수를 썼어야 되는 게 맞고 복수 나올 때는 오브를 끼고 들어가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each 단수, each 오브 더 복수.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도 지금 보이세요? 동사 그리고 여기 또 동사 그쵸?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연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접속사를 찾으셨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셨으면 예시 아직이라는 의미의 부사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도 된다는 게 또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기에 둘 다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던 게 우리 예슨 수업 시간에 등위 접속사라는 카테고리로 공부를 하거든요. 등위 접속사는 yet뿐만이 아니라 and, or, but 이런 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등위 접속사는 연결하는 대상들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단어를 연결하든 구를 연결하든 절을 연결하든 연결하는 대상들 사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의 맨 앞은 안 돼요. 문장의 맨 앞이면
등위 접속사는 무조건 오답인 거예요. 파트 5에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문장을 시작할 건데 시작부터 갑자기 end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기에 둘 다 접속사가 가능하기는 했었는데 빈칸의 위치상 등위 접속사는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까지 안 하고 그냥 부사절 접속사인 once를 골라주셨으면 돼요.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피자, and, 치킨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문장의 맨 앞에서는 파트 5의 경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작부터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파트 7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빈입니다. 자, 오늘 8월 10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쾌적했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무더위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게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특히 파트 7은 난이도 정말 근래 들어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선생님이 좀 찝어주고 싶은 것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는 중하 잡아봤습니다. 하를 좀 강조하기 위해 좀 키웠죠. 글자 크기를. 자, 여러분. 나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난 중간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선생님 왜 하라고 하지 하는 분들은요, 이런 전제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7만 오롯이 계속 보면서 분석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시험 환경에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이 지문이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시간 압박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은요,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전제하에 이 지문의 난이도를,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를 쭉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상당히 쉬운 셋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급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중,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하 혹은 중하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쉬웠냐? 자, 그러면 왜 쉬웠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패러프레이즈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러분, 보통 패러프레이즈가 뭐 유추의 패러프레이즈로 전환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요약하는 형태도 있고 좀 고차원의 패러프레이징이 있는가 하면 단어를 1대1로 그냥 동의어로 바꿔놓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패러프레이징인데 이번 토익 시험은 그 기본적인 패러프레이징조차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작정하고 물로 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봤을 때. 그래서 초단순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 길이 및 난이도가 대체로 굉장히 평범했어요. 네. 보통 뭐 둘 중에 하나는 어려운 편이죠. 단일 지문의 후반부에 좀 까다로운 지문이 몇 개가 나온다거나, 근데 그 고비를 넘고 연계로 들어가면 연계가 오히려 평이하다거나, 요즘의 추세. 아니면 아예 뭐 단일 지문이 쉬우면 연계가 좀 더 고생시키는 그런 셋으로 나온다거나. 그래서 어떤 그 포인트를 단일 지문이든 연계 지문이든 좀 이렇게 난이도의 포인트를 한번 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면 오늘 시험은요. 예도물, 제도물. 그래서 단일 지문도 물인데 연계도 상당히 풀만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몇몇 결정적 어휘. 그 와중에 이제 repaint이나 blueprints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지문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단일 지문은 이메일 편지 늘 그렇듯 2개, 구인 광고가 광고 형태로 하나 나왔고, 그리고 메시지 대화문이 2개, 늘 그렇듯 공지 2개, 메모 하나, 그리고 아티클이 기사 지문 하나와 리뷰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은 기사답게 경제 기사답게 좀 어려운 단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계 지문 살펴볼게요. 이중 지문은 광고 하나, 이메일 하나, 그 다음에 공지의 후기.
네, 이 후기가 좀 5점 만점에 3.5점짜리가 3점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3.5점짜리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요. 토익에 5점 만점에 3점짜리. 그래서 다소 불만이 가득한 리뷰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광고와 양식 그리고 리뷰. 이 양식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 property 매물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여주는 양식의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메모 이메일, 뉴스레터, 삼중지문 광고와 양식, 여기서는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삼중지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후기가, 그렇죠? 뭐 양식만큼이나 많이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정말 후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동의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동의어 문제 2개. supports 먼저 볼게요. 이 단어, 우리 어려운 단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support 그러면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첫 번째. Our company supports local charity 하면 무슨 뜻? 우리 회사는 지역 자선단체를 서포트한다. 그러면 이때는 네, assist, help, aid, 돕다예요, 돕다. 네, 조력하다, 돕다. 자, 그 다음 또 support는 어떤 의미 있을까요? The employees supported the new policy. 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도왔다는 이상하고 지지하다 어때요? 그거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죠. support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advocate, approve, 그 다음에 endorse,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다가 endorse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동의어 2, measure라는 단어도 단골 손님입니다, 이 아이. 특히 파트 5, 6의 파트 5의 어휘 문제로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 자, 명사로 쓸 때 the company took the security measures 무슨 뜻? 회사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 보안 정책을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치. 자, 그래서 it action, policy, 정책, step, method. 어떤? 네. 보안 전략, 방법론을 취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initiative 하면 주도권 또는 주도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도 파트 5의 어휘로도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initiative 무슨 뜻? 주도권. 그래서 얘도 어떤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plan, project, scheme 얘도 같이 이 measure와 initiative, action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the engineer measured the room. 이때 measure는 뭐겠어요? 동사들로 여기서 나왔는데 그 기술자가 방의 길이를 여기저기 쟀다 이런 얘기겠죠. 측정하다 재다 의미라서 calculate, gauge. 그 다음에 we measured the result 하면 우리가 결과를 쟀다, 측정하다 이상하죠. 이때는 무슨 뜻일까요? measure가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그 결과를 평가했다. evaluate, assess, appraise, estimate. 자, 이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함정 하나만 살펴봅시다. 어떤 행사? AI 특강을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요. 날짜와 시간이 보이시죠? 자, 요 주최 측에서 알리는 이제 공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Upon arrival 무슨 뜻입니까? Upon arrival. 우리 upon 명사하면 명사시, 명사하자마자 이런 느낌이죠. 도착 시,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 가서 먼저 좌석 배정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의 듣기 전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 before 강의. 그래서 질문의 키워드가 얘입니다. before 강의.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럼 여러분, before 강의가 결국은 도착하자마자와 paraphrasing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안내와 관련한 표현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어휘도 한번 살펴볼게요. repaint. 여러분, repaint와 reinstall. 제가 re의 색깔 표시해놨는데 re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again. 그렇죠? 다시 반복의 느낌이죠. repaint 무슨 뜻? 다시 칠하다. reinstall 무슨 뜻? 다시 설치하다. 재설치하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최초에 칠하는 행위와 최초에 설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만약에 어떤 기사님이 우리 집에 repaint 하러 오신다, reinstall 하러 오신다, 그럼 재방문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재가 re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말은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영작을 해보면 has visited before라는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표현과도 전부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인데 이 표현 잠깐만 좀 살펴봅시다.
문법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사를 have pp로 쓰는 걸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이건 과거와는 좀 다르죠? 자, 현재 완료는 이런 시간부사와 함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yesterday, 어제, 2019년에, 작년에 절대 못 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명백한 과거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예를 들어 met, have met이 아니라 met 이렇게 쓰셔야 돼요. 과거 시제밖에 안 돼요. 과거 시제, 단순 과거. 자, 단순하게 과거 부사들은요. 동사를 쓸 때 단순 과거, 즉 과거형밖에 못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제. 자,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have pp인데 그리고 얘네들 똑같은 과거 시점입니다. before, previously, in the past. 전에, 이전에, 과거에 전부 과거거든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건 정확한 구체적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거는 막연하죠. 자, 이럴 때는요. 문법적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와. 오케이? 그러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 바로 전에 PP한 적 있다. 유경험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I have attended workshop before. 나 그 워크숍을 참석한 적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유경험자야. 이렇게 바로. 그래서 워크숍은 또 그것을 패러프레이징 해보면 워크숍은 이번에 최초로 열리는 게 아니야. 로도 표현 가능하고요. 또 그 워크숍은 그렇다면 워크숍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워크숍 참석 유경험자라는 얘기지만 이 밑에 두 문장은 워크숍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네, 처음이 아니니까. 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blueprint라는 단어 살펴볼게요. 자, blueprint는 이 말 그대로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오늘 몰라서 네, 말도 안 되게 틀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청사진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본 개념은 계획입니다. 계획, plan.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건축의 맥락에서 건축이라는 좁은 맥락에서 보면 이 블루프린트는 그 건축을 이렇게 우리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라고 그린 청사진, 즉 설계도나 도면을 말하기 때문에 그림이에요. 그림, design, drawing, design. 자,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쓰면 비유적으로 쓸 수 있죠. 청사진을 제공해라. 너 청사진을 제시해봐. 자,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라는 막연한 느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구상 이런 것들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건축을 벗어나서. 오케이? 그럴 때는 outline, proposal, 제안 이렇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trip. 또 이 단어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단어죠. 자, trip to Europe, travel to Tokyo 하면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 유럽으로의 여행, 도쿄로의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trip, travel 둘 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느낌이 달라져요. trip to downtown area 이게 시내거든요. 시내. 그럼 시내로의 여행 이상해요. 그 다음 travel to a grocer. 식료품점, 마트요, 마트. 식료품점. 식료품점으로의 여행. 웃기죠? 네. 아닙니다. 자, trip하고 travel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써야 된다? 이동이나 단순 방문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비짓하는 거. 네. 단순한 방문일 수도 있고요. 이동하는 거. 그래서 토익에서는 유독 commute. 직장인이나 학생이 이동하는 거. 집과 학교, 집과 회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commute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출퇴근하다, 통근하다, 통학하다. 자, 그 다음 구직시 제출 서류 관련해서 용어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resume 보통 이렇게 찍는데 자, 이력서, 그렇죠? 근데 이거 동사를 쓰면 resume이라고 해서 재개하다입니다. 자, 이거 CV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미국식 표현이면 이건 영국식 표현 혹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CV를 쓰기는 하는데 좀 더 학계, 아카데미, 즉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CV 많이 씁니다. 자, CV는요. curriculum vitae라는 표현으로서 그걸 약자예요.
경력 진술서라고 해서 레주메와 같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거보다 좀 더 상세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분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지원서는 회사 고유의 지원서 양식입니다. 보통 우리 웹사이트 인사부 웹사이트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 그 고유의 지원 양식을 갖고 있겠죠.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 커버 레터. 그다음 요거는 유일하게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지원자가 직접 준비하는 material이라면 요거는 추천인이 써주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ference 바로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가 되겠죠. reference는 추천인도 됩니다. 점수 잡는 Hackers.